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오늘로 공식 일정이 끝났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죠. 북핵, ICBM, 사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핵 폐기와 평화협정 동시 체결하자. 많이 진척된 것 같은데요. 국내 반응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중요했다는 평가, 적절하게 잘 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지금이 골든타임. 9년 동안 운전대를 놓치고 있다가 이제 운전대를 핸들을 돌려받았는데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103.5MHz SBS 러브 FM 정봉주의 정치쇼. 돈 대도 구속되지 않는 사람들, 합법적인 친구들, 스폰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오전 즐거운 주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ICBM 때문에 한반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 ICBM의 모든 것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의 군사무기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자,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일명 밀덕후, 그렇죠, 밀리터리 덕후,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일우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하고는 또 아르투시 같이 근무했어요. 한 23, 4년쯤 차이 나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아르투시 하다가 80년 초반이니까 아르투시하고 임관 대신에 감옥으로 갔고, 우리 이일우 사무국장은 임관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중위제대 했나요? 예, 맞습니다. 중위로 왜 장기 근무하시지 않고? 생각보다 여기서 군안에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뜻을 못 펼 것 같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동기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계급이? 작년에 소령 진급 들어갔고 올해도 몇 명 진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 학군 후보생, 학군 출신들의 그 스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군끼리 경쟁하고 육사끼리 경쟁하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군 중에서 출신들 중에, 아르투시 출신 중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그래서 별을 더 많이 단다. 참모총장도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총장은 나온 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포스타는 몇 번 배출을 했는데 포스타.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 그 사관학교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사관학교 없애야 된다 주장에 대해서는요? 사관학교는 전문적인 그 장교 양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은 문제는 출신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뭐 지역 출신, 뭐 학벌 출신별로 해가지고 어떤 선 같은 거 라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져야지, 이런 것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둬야지 사관학교라는 전문적인 양성기관을 없애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관학교를 축소시키고 아르투시로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요? 사관학교는 현행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현재 사관생도 1명을 양성하는데 육사 기준으로 1억이 넘게 들어가고 ROTC 기준으로 1명 양성하는데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20분의 1.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장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뭐 병역 문화 사건도 그렇고 각종 사고는 결국에 초급 간부들이 자질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늘리고 교육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해서 ROTC를 좀 정예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ROTC를 좀 정예화하자. 예. 그럼 이런 방법은 어때요? 자, 4년 동안 하면서 3학년 4학년 ROTC 근무를 하고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전문적으로 장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ROTC 2년 교육을 하고 나서 임관 직후에 이제 OBC라고 해서 4개월 정도 그 교육을 받고 그 야전으로 가는데, 이 4개월 기간에 플러스를 해서 그 기간을 좀 더 늘리고 대학 생활 중에 군사학을 학기 중에 받고 방학 중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것을 방학 중에 4주 훈련을 받죠? 네, 2주, 4주 이렇게 받는데 이것을 미국 ROTC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거든요. 이런 기간을 4년 기간으로 하자. 예, 그렇습니다. 기간을 좀 늘리고 좀 더 훈련을 좀 체계화시키고 인성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을 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 때에는 군대를 보통 3학년, 4학년 혹은 졸업하고도 가는 경향인데 요즘은 1학년 마치고 바로도 군대 가니까 1학년 때서부터 군에 대한 이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1학년서부터 들어오면서부터
한 1학년 1학기 지나면서부터 ROTC를 바로 선발을 해서 한 3년이나 3년 반 혹은 4년 이렇게 훈련을 시키자. 네, 그렇습니다. 정예화 측면에서도 괜찮고 예. 최근에 직업군인이 군 개혁 방안 중에 하나네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오호.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최근에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이야, 합니다. 이렇게 ROTC에 대해서 심오하게 질문하는 진행자 봤어요? 없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던져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잖아요. 예, 의미 왜냐하면 있습니다. 군 초급장교를 정예로 양성하는데 대학에서 자유로운 물도 충분히 먹어보고 그리고 일반 사병들하고 대화도 되고 전문 훈련도 되어 있고. 네, 결국에는 어떤 조직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발상의 전환이라든가 예. 융통성, 즉 경직되지 않은 사고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군에다 공급하기 위해서 예. ROTC를 어느 정도 좀 확대하고 강화하고 그 정의화할 수 있는 그런 예.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OTC 하면서 운동권 해갖고 감옥 갔다 온 사람 봤어요? 저 그런 인원은 못 봤는데 예. 대한민국 최초예요 제가. 네, 앞에 지금 계신 제 이후에도 네, 없어. 의원님이 최초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또 하면 안 돼 이게. 유일하게 유니크. 대체 불가. 야, 황금 깔때기라고 우리 듣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이게요. 학사장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학사장교는 졸업 이후에 4년 졸업하고 네, 교육을 받고 가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예. 군 장학금이라는 걸 받아서 그 군 장학금을 받고 나서 7년 동안 복무하는 인원이 있고 그 군 장학금을 받지 않고서 졸업하자마자 3년 근무하는 그런 인원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인원들은 전체 임관자 숫자로 봤을 때 좀 그 비율이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활성화는 안 돼 있죠. 우수 자원은 많지만은 진급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초급 장교들이 좀 훌륭하게 ICBM 날라오는 걸 탁 뛰어올라서 탁 잡아내려야 될 텐데. 그런 패기를 가진 인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ICBM. 자, ICBM에서 정말 이런 거는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ICBM이라는 것은 실제 전쟁에서 사용되기보다는 협상용 카드로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예.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를 그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는 한국 전역을 사정권에 놓고 있는 스커드라든가 그동안 이런 미사일들이 많은데 솔직히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아직까지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ICBM이라는 것은 그 로켓 기술을 이용해서 현존하는 그 어떤 방어 체계로도 방어가 어려운 굉장히 강력한 창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떤 그 동부아시아 세계의 그 전략 환경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게임 용어로 말하면 치트키 같은 그런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예, 그렇습니다. 게임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자, ICBM이 뭐의 약자죠?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슬의 약자인데. 그렇죠. 인터컨티넨탈. 컨티넨탈 하면 대륙간. 인터하게 되면 비트윈이라는 뜻이고. 예, 그렇습니다. 발리스틱 미슬 하게 되면 탄도미사일. 예, 그렇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근데 처음에 미국에서 IRBM이라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ICBM으로 정정했어요. 예. IRBM은 뭐죠?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해서 그 탄도미사일보다는 약간 아래 단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할 때 과거에 그 미국하고 소련 간의 그 전략무기 감축 협정 때 정의했던 ICBM과 IRBM의 그 정의 기준점이 사정거리 5,500km. 그 사이인데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IRBM, 그 이상은 ICBM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803km 상공으로 올라갔다. 고각 발사라고 하면 거의 90도에 가까운 발사로 한 거고 2,803km 상공으로 올라갔고 100km까지 대기권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803km 올라갔고 자 비행거리 날아간 지역거리는 933km. 그럼 사정거리를 어떻게 계산해야지 맞나요? 통상적으로 ICBM을 우리가 그 어떤 공을 던졌을 때 가장 멀리 날아가는 각도를 보통 45도 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상 각도로 ICBM을 발사했을 때 사정거리 10,000km 정도 나오는 ICBM은 그 최대 탄도고가 1,200에서 1,500km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근데 다시 45도로 했을 때 1,200에서 1,300km 정도의 고각이 형성이 되는데 고도가 형성이 됩니다. 고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번에는 90도 가까이 발사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고각 사격을 통해서 그 933km밖에 안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그 고각으로 달성한 정점 고도의
한 3배 정도, 3배에서 4배 고도의 정도 봅니다. 3배에서 4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계산하면은 최소한 8,000km 이상의 사정거리가 나온다는 얘기고, 지금 이번에 북한이 그 미사일을 발사했던 화성 14형이 1960년대 구소련이 개발했던 SS9이나 SS11 같은 이런 미사일하고 크기라든가 재원, 그 다음에 그 1단 추진체 톰포스 추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SS9이나 11 같은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760kg 탄두를 싣고서 1,500km가 나왔습니다. 만 1,500km. 1,500. 자, 정리합니다. 구소련이 갖고 있던 SS9이나 SS11, 네. SS11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유사한데 그때 당시에 760kg,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소형화시킨 건 아니에요. 네. 좀 중량화쯤 된 거지. 네. 소형화하면 500kg 밑에. 예. 요 정도를 싣고 1,500km를 갔다? 네, 그럼 이번에 발사한 것도 760kg을 탑재해서 10,000km 정도 갈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SS9이나 11 같은 이 미사일을 구소련의 마카예프 설계국이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마카예프 설계국. 근데 이 마카예프 설계국 인원들이 1990년대 초부터 후반까지 북한에 굉장히 많이 영입이 돼서 무스탄 미사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개발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90년대 후반부터 노동위로부터 시작해서 등장시키고 있는 대부분의 미사일이 이 마카예프 설계국이 과거에 개발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굉장히 그 성능이라든가 외형적으로 비슷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SS9하고 11도 그 얘네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러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 아마 유사한 스펙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이 기술자들, 이 기술력을 어떻게 이렇게 미국이 예측한 것보다도 2배 이상 압축을 시키면서 빨리빨리 개발했나 했더니 구소련의 기술이 들어간 거네요. 전문가들이 과거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거를 그 기술을 가지고서 들어와서 그럼 개량화시켰고. 예, 개량시켰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만들었던 ICBM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탄소 재질도 더 향상됐고. 네. 야, 왜 이런 거를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 제가 썼던 그 칼럼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과거에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카예프 설계국 인원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1990년대 우리 그 각 지면 신문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망각주의가 좀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대한민국에서 빅마우스 아냐.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빅마우스니까 제가 이걸 알려야 돼.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런 기술 갖고 빨리 개발을 하니까 빨리 협상에 나가라. 빨리 대화해라. 사실 지난 9년 정권 동안 대화 안 하면서 충분히 해가 없지 않아. ICBM 포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도 있을 수 있었는데 추정이지만 이런 거 포기하니까 9년 동안 마음 놓고 했던 거 아니에요? 협상을 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뭐 입으로는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경 대응을 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키우지도 않았고 결국에 그 9년 동안 늘어난 거는 지금 최근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지만 방산 비리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3을 곱해 보면요. 3을 보태면은 8,400km가 나오고 4를 곱하면 11,000 가까이가 나와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한 11,200. 그러면 11,200 하게 되면 미 중부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서 타격할 수 있는 예상되는 목표 지점들이 미국 서부 해안에 있는 전략적인 거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샌디에고라고 샌디에고 해군기지. 네, 해군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애틀 근처에 그 브레머튼이라고 해서 항공모함 두세 척이 항상 주둔해 있는 그런 기지가 있고 여기서 조금만 그 동쪽으로 가면은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라고 해서 유사시에 태평양 지역으로 출동하는 스트라이커 부대들 몇 개 여단이 배치되어 있는 이런 대규모 기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한 9,000에서 9,50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달성을 해서 여기를 공격한다면은 유사시에 한반도로 지원될 수 있는 미군의 전략적 거점들을 조기에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자기들의 전략 거점이 북한의 타격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 약점을 노출시키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한반도 유사시의 동맹국 미국이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집중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 본토에 있는 그러한 사령관이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못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반도 유사시의 상황은 북은 남측의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제압할 수 있는 위력을 더 많이 가질 것이고 그럼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네. 그래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ICBM이.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이걸 뭐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저걸 못하게 한다. 지금 보기에 우리 이루 사무국장이 보시기에 북한이 ICBM 개발 멈추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북한이 지난번에 열병식에 나왔던 여러 미사일 중에 예. 하나씩 다 쏘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가장 길고 큰 미사일은 아직 안 쐈습니다. 카드가 하나 남아있다는 얘기죠. 요 ICBM 그 전 단계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열병식에서 여러 가지 미사일을 보여줬는데 예. 열병식에 나왔던 순서대로 보자면은 뭐 화성 12형도 쐈고 무수단도 쐈고 예. 이번에 화성 14형도 쐈습니다. 예. 근데 그 열병식의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트레일러에 실려 있었던 기다란 미사일은 아직 등장을 안 했거든요. 그건 뭔지 모르고요. 네, 이 미사일이 지금 아직까지 실체가 어떤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북한은 이 ICBM이라는 그 새로운 ICBM이라는 카드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크기를 봤을 때 이번에 발사했던 화성 14형보다 훨씬 더 대형이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더 길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야. 이제까지는 미국 서부까지만 가능했는데 미국 동부까지. 네, 미국 동부에 있는 워싱턴 DC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란 얘기죠. 오호. 자, 그런데 ICBM의 개발이 완성됐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ICBM을 통상적으로 20회 정도 실험을 해서 그때까지 오차가 없어야지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군 쪽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단 한 번 갖고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나?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지금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60년대에서 70년대에 구소련이 개발했다가 뭐 수십 년 동안 운영해서 실전에서 검증이 된 미사일들을 바탕으로 새로 개발한 그런 미사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20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미 지금 북한은 이번에 화성 14형은 딱 한 번만 쐈는데 화성 14형에 적용됐던 예를 들어서 뭐 단분리 기술이라든가 재진입 기술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여러 차례 다른 종류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축적을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성공한 거 가지고 이게 성공이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그런 거는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군은 계속 북한의 이번에 ICBM이나 이전의 미사일 실험, 핵 실험할 때도 축소 발표를 하거든요. 자꾸만 폄하시켜요. 네. 이번에도 그 핵탄두 소형화 그러니까 500kg 그 탄두에 탑재할 그 핵탄두가 500kg 아래로 내려가는 소형화가 되어야 한다. 소형화 기술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검증된 바 없다.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러니까 100km 이상 올라가고 2,800km까지 갔다가 아니면 1,200km나 1,300km까지 갔다가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6,000도나 7,000도인데 그 안에 있는 탄두가 터져버린다. 그 열을 못 이겨서. 이 재진입 기술은 됐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재진입할 때 상마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다 깎이는데 네. 균일하게 깎여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면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도 검증된 바 없다. 이거 자꾸만 최소화시키거든요. 왜 그래요? 이게 재미있는 것이 예.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눈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것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눈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현재 지금 우리 군이 발표한 거는 예. 뭐 북한이 이번에 ICBM급 미사일을 만들기는 했지만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재진입 그렇죠. 기술이라든가 단분리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단분리까지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로 북쪽을 보고 있는 이 레이더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미사일이 단분리라고 하면 그 엔진이 2단계로 네, 돼갖고 1단계 올라가고 분리되고 또 2단계 가서 떨어지고 네. 그리고 쭉 계속 그 추동체에서 날아가고 네 그런 것인데 이번에 결국에 탄두 부분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우리나라로 봤을 때 동쪽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단분리 기술은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분리가 되는 그 영상을 북한이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도립체 예. PBV 영어로 해가지고 포스트 부스트 베이클이라고 하는데 예. 이것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레이더라든가 정보 자산은 일본 지역을 비출 수 있는 그 레이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없고요. 그 재진입 기술
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엄청난 진동과 열로부터 탄두 내부의 전자장비라든가 기폭 장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그 북한이 이번에 발사했던 미사일의 그 탄두부의 측면을 보면은 기다랗게 텔레메트리 안테나라고 해서 텔레메트리 안테나. 텔레메트리 안테나. 쉽게 말해서 지금 미사일에 이 안테나가 달려 있어서 지상의 통제소로 지금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내부의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그 신호를 계속해서 통제소에 보내주는 안테나입니다. 이른바 그 미사일의 정보를 제공하는 무슨 CCTV 같은 그런 실시간으로 통제소에 미사일의 지금 상태를 보고하는 그런 안테나인데 이것이 서로 이제 그 통제소하고 텔레메트리 안테나 사이에서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시진트, 그러니까 그 정보 정찰기 이런 것들이 미국하고 일본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정보 정찰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포스트 비스트 베이클이 제대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볼 수 있는 능력도 눈도 없는데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실제로 봤던 미국과 일본은 미국 그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이 국방부 대변인이 재도입체를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스가 요시히로 일본 관방장관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본 사람들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못 본 우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즉 의원님께서 없다 그러진 않았어요. 재진입 기술 확인된 바 없다. 확인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축소, 왜곡하고 있는. 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팩트 체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우리 군과 과거 정부가 이렇게 축소 발표했던 전례가 이번 미사일뿐만이 아닙니다. 그 핵무기 실험, 핵실험을 했을 때도 우리가 5차 핵실험 때 그 핵무기의 폭발력이 한 10킬로톤 정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10킬로톤이라는 것은 그 당시 나왔던 지진파 규모를 가지고서 발표를 했던 것인데, 재미있는 것이 그 당시에 지진파가 발생한 그 내용을 결과를 가지고서 각국의 기관의 측정값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CTBTO에서 발표했던 그 내용이랑 독일, 캐나다, 호주,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그 내용들이 다 달랐는데 우리나라만 가장 그 지진파 규모가 작았습니다. 어떻게 측정했는지 그 측정 방식이 달랐는데, 북한이 핵을 터뜨린 그 지점은 지표면에서 1km 위치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지표면에서 1km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지진파 측정 방식을 천발 지진, 그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측정 방식을 채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 기상청이 적용을 했던 것이 신발 지진, 그러니까 멘틀 하류에서 발생하는 그런 지진, 그것을 측정하는 그 방식을 대입을 했거든요. 이것은 P파하고 S파가 완전히 계산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위력의 축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이 5차 핵실험 때 북한이 달성했던 그 핵무기의 파괴력이 뭐 크게는 한 40킬로톤 이상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만 10킬로톤, 40킬로톤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만 10킬로톤이다. 그러니까 축소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능력을 갖췄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북한이 계속 통미봉남 얘기하면서 우리를 협상 상대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대응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버리면은 이러한 통미봉남이 더 가속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북한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인정할 수 없어도 팩트는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눈과 귀가 없다고 한다면 일본과 미국의 정보를 받아서라도 보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최근 우리 정부하고 약간 그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 같은 걸 고조를 시키고 그걸 통해서 자국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든가 전략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화 협상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스탠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로버트 김 사건이라고 있는데 1996년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그 미국 해군 정보국에 근무하던 한국계 로버트 김 씨가 그 당시 잠수정이 출항했던 그 정보를 우리 정부에 몰래 알려줬습니다. 그러다 간첩형으로 8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셨는데, 이것처럼 미국하고 일본, 뭐 일본은 우리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우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미국하고 우리가 혈맹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우리한테 다 주진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 상황은 굉장히 냉철한 것이기 때문에 마냥 미국만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축소 발표하는 이유는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력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이 더 축소되는 것을 우려해서, 여기에 더해서 우리 국방 예산이 북한의 33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퍼부으면서도 왜 아직까지 지금 이 북핵 이야기가 나온 게 94년 1차 핵위기 이후로 지금 23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런 대응책이 없냐 이런 비난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지금 계속해서 축소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지들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일을 덮으려고. 예, 특정 군의 예.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특정 군 때문에 1994년도에 1차 핵위 때 그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증돼 왔고 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대안들이 특정 군의 어떤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채택이 안 돼 왔었고 엉뚱한 방향 지금 뭐 KMD라든가 킬체인, 예. 뭐 KMPR 이런 전략들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전혀 안 맞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특정 군의 어떤 이익과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예. 무리하게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수조 원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실효적인 억제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삼축 전략이라서 예. KAMD,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킬체인, 그리고 KMPR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이 세 예.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간략하게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오늘 길죠? 처음 시작했는데 재밌었고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고정 프로로 하나 가야 될 것 같아.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리핏 고정하소서. 고정하소서. 아, 뒷말에 힘을 네. 빼야 돼요. 호흡으로만 해야 돼. 고정하소서. 고정하소서. 자, 고정 프로로 가겠습니다. 자, 2로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요일이면 가고 싶은 곳 어디죠? 영화관이죠. 토요일이면 애인의 손을 잡고 가족의 손을 잡고 저 같은 경우는 부인의 손을 잡고 영화관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DNA가 정치라서 정치 같은 영화 같은 정치 오동진이 생각난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소개하는 거를 지금 50평생에 처음 받아봤죠. 그렇죠. 네. 한 번 더 할까요? 하지 마세요. 예, 나도 싫어요. 나도 창피해 죽겠어. 부인하고 가시는 거 맞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어떨 땐 2번 볼 때도 있어요. 네. 3번 볼 때도 있고. 영화는 누가 고르세요? 부인께서 고르세요? 영화는 제가 골라요. 아하. 예. 근데 이제 불만은 없으시고요. 없죠. 그리고 이제 낮에 집사람 시간이 있으니까 혼자 보러 가는 영화도 있는데 아하. 혼나요 저한테. 아, 미리 보면. 아니요, 절대 혼자 영화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전체 숨어 있는 스토리. 그다음 이 의미. 네. 우리 집사람이 미술을 했는데도 그런 걸 분석이 안 돼갖고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해설을 해줘요. 네. 근데 제가 시놉시스를 미리 봤냐? 그게 아니라 제 생각나는 하는데 이 작가님 약 2,600건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2,632건인가? 네. 전혀 영혼 없이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눈이요 굉장한 사람처럼 우리 그 여의도 미신타파 그 정신과 의사 나오거든요. 정신과 의사 찾아오는 사람 같아요. 아니 뭐 그 영화 분석을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나중에 그 부인께도 무릎 맞춤을 좀 해봐야 되는 거니까. 예. 네. 아니 우리 크로스 사람 체크를 제가 좀 해봐야죠. 틀려도 다 믿어요. 아하. 네. 가짜 뉴스의 질원지예요. 안 틀리시겠죠, 뭐. 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옛날에 인셉션 네. 예? 아, 그런 거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그다음- 머릿속에서 계속 의식이 꺾이는 얘기. 예, 그렇죠.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네. 거는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그건 계속 설명을 해주니까 네.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다 안다고 스포일링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더라고. 네. 그러다 조금 5분 있으면 또 물어봐요. 저게 무슨 뜻이냐고. 그런 영화 참 분석하기 힘들거든요. 예. 크리스토퍼 놀란 작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인셉션. 예. 힘들죠. 머릿속에서의 모든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끔 그렇죠. 까먹고 예. 사는데 그렇잖아요. 머릿속에서의 의식은 1000년 전으로도 갔다가 뭐 1000년 후로도 갔다가 예. 아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주얼로 표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보통 일이 어려운 게 아닌데, 아니에요. 네. 놀란 감독은 굉장히 놀랍죠. 네. 논란? 아니 근데 저는 인셉션을 보고 금방 이해한 게 네. 그런 상상을 계속 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꿈속의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몇 차원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차원인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학적 상상력을 영화적 상상력이 결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학적 상상력은 글로만 하면 되는데. 글로써 이제 모든 의식의 흐름을 한 페이지 안에서 다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과거의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현재의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독백과 대화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영화적 상상력은 그것을 비주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움직이는 비주얼.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영화적 상상력이 모든 것들을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상상력을 계속 진보시키고 진화시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테크놀로지의 어떤 진화 또는 어떤 상상력의 어떤 진보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인터스텔라 보면은 네. 그렇죠. 웜홀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벌레가 사과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이제 웜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벌레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해주고 이해를 못 해갖고 제가 종이를 접었어요. 이쪽 끝과 이쪽에 종이를 딱 접으면 우주는 접힌다 이렇게. 이게 웜홀이다. 네. 영화를 보다 부지럽고 그런 게 옆 사람들이 그만 좀 부지럽거리죠. 근데 대화하면서 손손 대화하면서 보는 영화가 훨씬 재밌어요. 주변 분들이 좀 극장에 사람이 아니 꽉 찼을 때 어떨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저도 설명해 주세요. 그분 좋은 분이다. 자 오늘 무슨 영화 갖고 오셨어요? 사실은 요즘 우리가 인트로 구라가 7분이야. 네. 이건 너무 심해. 네. 그죠?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제가 영혼 없는 대답을 계속함으로써 이렇게 쫙 그 처음에 워밍업을 깔아주는 게 사람들 좋아요. 왜냐면 이 그 지적 상상력을 막 그 폭발시키 일보 직전에서 땅 터뜨리는 거거든. 계속 이제 꼬시는 거죠. 유도하는 거죠. 지금 가져온 영화는요. 사실 고민하다가 요즘 북한 미사일 문제 때문에 저는 이제 북한을 생각하면 참 남한의 민주주의를 안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요즘 특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북한이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나 세계 뭐 여러 가지 어떤 국제관계에 있어서나 지금 화두고요. 북한이 한국의 영화에서 과연 어떻게 다뤄져 왔는가 이런 걸 살짝 좀 생각해 보게 됐고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셨나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베를린에서 아직 안 돌아오셨죠? 아직 안 돌아오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베를린 영화도 가져왔습니다. 기억나 유승환. 네, 유승환. 유승환 감독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유승범이 나왔네? 동생이죠. 유승범이 나왔죠. 나왔어요? 네. 어허. 유승환, 유승범 형제가 만든 베를린이고.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은 싱크로율이 그렇게 막 100% 맞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바뀌면서 벌어지는 어떤 북한 내부 여러 가지 권력 다툼의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이 어떻게 영화에서 이렇게 미리 예견돼서 스토리가 전개됐는지 약간 소름이 돋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재밌겠네요, 베를린. 베를린은 여전히 현재성이 강한 작품이고요.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저런 치열한 그런 권력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베를린은 김정일 체제에서의 비자금, 정치적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관리했던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김정은 체제로 저쪽이 넘어가는데 그 자금을 과연 어떻게 누군가가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사실은 일단은 표면적인 어떤 그 갈등과 싸움이 벌어진 얘기죠. 근데 이제 북한 공작원이 그 주인공이고요. 우리 공작원이 주인공이 아니고 북한 공작원의 어떤 그 캐릭터나 또는 그 북한 공작원의 그 실제적 모습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상상력을 자극했던 그런 영화가 베를린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했던 북한 뭐 관계자들 또는 뭐 북한 정치인들의 모습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보여지고 있는 영화가 바로 베를린이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도 왜냐하면 지금 그 내부의 은밀한 구중궁궐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제대로 노출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정원에 근무하는 친구들한테 살짝 특히 이제 대북 관계했던 친구들한테 살짝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훨씬 더 깊고 복잡하게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 화합, 조정 이런 걸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한 사회다고 해도 그리고 특히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 그래서 대단히
한국 영화로서도 세계 영화와 이런 세계 첩보 영화의 어떤 그런 수준과 어깨를 견줄 만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유승환 감독 그때 한 700만 정도 750만 가까이. 750만. 네. 유승환 감독은 이제 농담처럼 그 이소룡 키즈 혹은 홍콩 영화 키즈라고 할 정도로 홍콩 액션에 푹 빠져 있었던. 네. 본인이 그 돌려차기를 360도를 해요. 본인이요? 540도. 540도요? 한 바퀴 반을 도는 네, 거예요. 우리 서서 그 720도 돌아요. 뭐 돌려차기를 해요. 그냥 서서 빙그르르 돌면 되지. 참 힘들게 사는 세상. 아니 어쨌든 유승환 감독이 짝패라는 영화에서 직접 무술 감독을 했었나요? 무술 감독 같이 출연을 했었죠. 기억나네요. 그 무술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게 무술 장면이 약간 환상적으로 킬빌 같은 느낌을 줘서 그 킬빌에서 나왔던 장면이 일부 벤치마킹된 장면이 그렇죠. 제 느낌이 맞죠. 네네. 킬빌을 보는 듯한 착각이 그렇죠. 약간 그 기시감이 생기더라고. 네, 이른바 이제 축하 파티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킬빌의 장면을 가져온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킬빌의 그 음식점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총 쏘면서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음식점을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사는 안 돼요. 한때는 부시 대통령까지 갔었죠. 무척 잘 되던 곳인데 이미 일본의 새로운 트렌드의 음식 이런 걸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옛날 클래식한 모습으로는 있는데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지로 한 번씩 찾아오는 요 정도고 생각보다 장사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 가보셨네요. 예. 저 쓸데없이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다녀요. 킬빌이 그 장면으로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고 베를린에서도 짝패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유승환 감독은 그런 액션 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한국의 액션 영화의 새로운 계보를 만들어낸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북한을 다룬 영화들이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공조도 것은 공조도 그렇죠. 공조는 이제 북한의 형사와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는 아닙니다만 역시 그 보위부 요원이죠. 그리고 남한의 생계형 형사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화폐 동판이라고 하나요? 동판을 누군가가 이제 탈취해서 남한으로 도망을 나왔는데요. 탈주를 했는데 그 탈주범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북한의 보위부 형사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남한에 조금 허접한 허접한데 머리는 좋아요. 나름대로. 머리는 좋은데 이제 그다음에 좀 아주 코믹한 형사하고 이제 공조하면서 작전을 펴나가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한직이 좀 밀려 있는 남한 베를린 형사. 얘기는 끝났나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왜냐면 영화는 왔다 갔다 할 때 재밌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공조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죠. 유해진과 현빈이 나왔고 예전에 사실은 이런 영화는 유해진이 그 청바지 입고 나오는데 해로운 청바지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유해진. 깜짝이야.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에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예전에 냉전 시대 때 그 소련의 형사로 미국에 와서 미국의 형사와 한판 대결을 벌이는 같이 그러니까 러시아식 마피아 두목을 쫓는 얘기를 그린 영화가 있었는데 공조가 그 영화를 살짝 설정을 가져왔죠.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맞아요.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위대한 게 새로운 걸 만들어.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나 또는 일본, 홍콩 영화들의 설정을 살짝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한국적으로 바꿔서 일반 대중관객들이 그것을 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저희 이제 뭐 평론가나 기자들 사이에서도 예전의 영화가 그렇게 가져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껴도 잘 베끼면 되거든요. 한국 영화는 잘 베낀다는 측면에서 또 평가를 받을 만한 작품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루는 잘 못 베꼈죠. 그렇죠. 그렇게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뭐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잘 베꼈어요 하루도. 박스 오피스에서 좀 내려갔습니다만 그래도 일정하게 흥행에서 선전한 작품입니다. 의형제나 용의자도 사실은 북한의 간첩 혹은 또는 북한의 사람들을 한국의 영화 속에서 그려낸 그런 작품들 중에 하나고요. 어쩌면 전 용의자만 못 봤네요. 용의자요. 역시 이제 송강호하고 강동원 씨가 나왔고요. 송강호 씨가 이제 국정원
예. 역시 또 약간 좀 조직에서 밀려 있는 국정원 이건 직원으로 의형제 나오죠. 얘기죠? 네, 의형제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북한의 스파이, 북한의 간첩 얘기를 다룬 건 예전 작품으로는 간첩 리철진이라고 있었고요. 예, 네, 재밌게 봤어요. 장진 감독이요. 아주 간첩 리철진이 남한에 들어오자마자 그 당시에 이제 합성 택시가 있었거든요. 예. 합성 택시를 타서 자기의 뭐랄까 첩보 자금 그걸 다 털리는 얘기부터 시작해요. 좀 어리버리한 공작원이었었어요. 그 남한에서 그 상대 라이벌이 남한 요원이 아니라 예. 남한 그 소매치기단 예. 이런 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간첩 영화를 그린 것 중에서 가장 발칙하고 강쾌했던 영화가 장진 감독의 간첩 리철진이었죠. 그밖에 뭐 강재규 감독의 쉬리 뭐 이런 작품도 그렇죠. 있었고요. 고첩 얘기를 그렸죠. 예. 고정 간첩인데 우리가 항상 그 전에 80년대 70년대 반공 영화를 보면 고정 간첩은 굉장히 음흉하고 캐릭터가 어둡고 무섭게 그려졌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김현진 씨였잖아요. 여자 고정 간첩. 아하. 그래서 영화계를 발칵 뒤집은 예. 그런 작품이 또 그런 쉬리였죠. 영화도 하나 있었죠. 뭐 위대하게 그 은밀하게. 은밀하게. 그렇죠. 여기도 고첩이죠. 여기도 고첩이죠. 고첩인데 좀 이렇게 약간 나사가 빠진 듯한 것으로 분한. 그런 그렇죠. 야간에는 아주 민첩한 네. 공작원으로 활동하는. 낮에는 교수, 밤에는 고수? 이런 표현이 아니구나. 그렇죠. 네. 낮에는 어리버리, 네. 예, 밤에는 고수. 네, 그렇죠. 어허. 네. 저도 많이 보셨어요. 영화 다 본다니까요, 일단. 나오는 영화 거의 다 봐요. 근데 북한을 묘사한, 그러니까 북한 공작을 묘사한 영화 꽤 많았었네, 보니까. 그렇죠. 사실 예전에 남부군이나 태백산맥 같은 영화에서도 예. 분단의 아픔을 그린 작품인데 6.25 전쟁 얘기를 그리거나 또는 이제 지리산, 빨치산 얘기를 그린 작품에서도 북한 사람들의 캐릭터가 거기서도 묘사가 되곤 했죠. 그러니까 역시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영화 역사도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감동적인 두 장면을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네. 영화평론가 같아, 오늘은. 원래 영화평론 잘하세요. 동막골. 네. 동막골을 보고 영국의 한 매체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영화 속에서 남과 네. 북은 이미 통일됐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짠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짠한 이거 실화야? 하는 리얼 현실 장면이 나온 게 있어요. 중국의 한 조그만 그 도시에서 네. 정구대회가 열렸어요. 연식. 네. 네. 연식 테니스죠. 정구대회가 열렸는데 북한의 18살 남자 소년이 선수로 나와갖고 쥐가 난 거예요. 네. 쥐가 나서 쓰러졌다 일어났다 또 하고 그럴 때 한 코치가 뛰어가요. 뛰어가서 다리를 주물러주고 끝날 때까지 그 선수를 관장을 해줍니다. 네. 우리나라의 코치예요. 아하. 경비 때문에 아. 북한은 코치가 오지 않았어요. 네. 혼자 뛰는 거야. 네. 네. 그거를 보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걸 보면서 8강전이었었는데 네. 울면서 응원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2, 3일 전에 나왔어요. 실화예요, 영화예요? 실화예요. 네. 예. 이것은 실화냐? 네. 이것은 실화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그 동막골에서 영화평을 하면서 네. 영화에서 남과 북이 통일됐다라고 하는데 스포츠계에서는 ICBM을 쏘고 남과 북이 극한 대치를 하지만 이 우리 남과 북의 이 네. 사람들 한민족 사이에서는 이런 게 쉽게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ICBM을 왜 쐈지? 그 말씀하시니까 영화 국가대표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가대표. 국가대표. 네. 예. 하여튼 영화 속에서는 끊임없이 남북 화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기시감이라고 하면 한 2, 3년 뒤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영화에서처럼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사실은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담론이 동원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국민과 민중과 인민이 구체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겠죠. 스포츠를 통해서는. 그래서 워낙 남북한 영화 교류를 하려고 했었어요. 한동안.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막혀 있지만. 북한 가서 방송하고 싶어요. 저는 북한 영화 평론 해보고 싶어요. 북한 영화들을 좀 보고. 방송 막 쏠까 그냥 북한 가지고. 니들 ICBM 쏴라 우리 방송 쏜다 그러고. 맨날 왜 그걸 쏘는지 모르겠어요. 심심한가 봐요. 트럼프 말을 맞다나 할 일이 없나?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좀 높이는 일도 북한 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제가 정치 평론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김정은이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리비아의 가다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다피가 핵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경제 지원을 받고. 네, 그러다가 이제 밀려났죠. 아마
그 자신도 가다피처럼 그런 운명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버티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가다피 모델을 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평론가들 일반적인 평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 사람들 좀 괴롭히고 있고요. 그냥 영화나 계속 네, 하시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예. 저도 지금 전공으로 가시죠. 네, 끝을 어떻게 맺을까 그러니까 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쑥 제가. 들어가잖아요, 이럴 네, 때.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영화. 사실은 이제 예전 영화들을 했었고요. 예. 한국 영화 속에 다뤄진 북한 사람들의 캐릭터 또는 북한의 모습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렸고요. 새 영화 얘기도 말씀드려야죠. 예. 사실은 저는 이 시리즈물은 요즘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라는 영화는 요새 박스오피스 1위예요. 1위예요, 계속.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워낙 남녀노소 사실 연령대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대, 20대 그 팬들도 보지만 예. 40, 50대 영화 팬들도 스파이더맨에 대한 그런 향수 같은 게 그럼요. 있습니다. 네. 예. 벽을 척척 기어 올라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잖아요. 한 영화 평에서 이런 글이 나와요. 리얼로 받은 스트레스를 스파이더맨으로 풀었다. 어떻게? 리얼이 좀 그 별로 이렇게 어둡고 네, 힘들고 오지 않았나 네, 봐요. 근데 스파이더맨은 밝고 경쾌하게 그렇죠. 네, 꽤 네. 흥겹게.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주는 그런 통쾌함이 있죠. 네. 그것이 이제 다른 어떤 장치를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한 뭔가의 어떤 수트의 그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은 남자 아이들 그리고 남성이 된 중년 남성이 된 이후에도 그런 로망을 계속 간직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할리우드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번에 2002년부터 시작해서 6번째입니다. 괜찮았어요? 이번 영화? 이번 영화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블록버스터보다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죠. 관객의 평가는 냉정해요.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특징은요. 사실 가면이잖아요. 예. 사실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면을 썼을 때와 가면을 벗었을 때 그러니까 이 스파이더맨이 정체는 사실 순박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가면을 쓰면 굉장히 용감한 전사가 되는 것도 아시죠? 또는 어떤 때는 이 가면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일 수도 있죠. 악마였다가 뭐 원래는 악마인데 뭐 좋은 사람인 척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가면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자신은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지향하는가? 이런 것들을 녹여낸 블록버스터, 녹여낸 이런 출판 만화의 어떤 원조를 갖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스파이더맨입니다. 정치로 보면 이렇게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정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의원이 당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면 이상한 말을 해대는. 그렇죠. 네. 이렇게 끝나는 게 멋있잖아요. 예? 지금 어떤 당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당대표를 얘기하는 게 의원들이요. 해외 같이 가면 여야가 너무나 잘 섞여요. 들어오는 순간 자기 당이라고 하는 가면을 얼굴에 딱 쓰면서 입장들이 완전히 대립이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로 사는가 아니면 정치라고 하는 가면으로 사는가 이걸 갖고 궁금했었는데 스파이더맨 얘기를 딱 하니까 정치와 영화와 정치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 동지나 결국은 한 번 더 쓰시네요. 그 어쨌든 그 가면의 생과 진짜 자신의 그 삶을 일치하려고 하는 노력이 스파이더맨의 주인공한테 있거든요. 그것이 이 영화의 기본 줄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을 만나면서 그 사건을 풀어가는 슈퍼 히어로로 또 거듭나는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는 스펙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어린 대중관객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그리고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영웅의 모습으로 보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만의 삶 그리고 가면의 삶 이것을 어떻게 일치시킬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안 끝났나요? 왜 벌써 끝내고 싶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영혼 없는 대답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저는 영혼이 들락날락해요. 이 정신과에서는 조현증인가 뭐 그런 거라 그래요. 그 무서운 병인데. 그래요? 나쁜 병이에요? 위험한 병 아닙니까? 그러나 몰라요. 자꾸만 그걸 써갖고 좋은 건가 보다. 위험한 지경으로 다가서신 것 같네요.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느끼는 그 심정은
저 가벼운 오락 영화인데 그 보고 인생의 포인트들이 딱딱 거기서 느껴져요. 네. 블록버스터의 특징입니다. 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특징이고요. 예. 블록버스터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무슨 예. 뜻인지. 잘 몰라요, 뜻. 한 블록을 날려버린다는 폭탄의 이름이었죠. 그렇죠. 그 정도의 충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거.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얘기였죠. 근데 이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관객들을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어린 관객만 가져가면 안 되고 연령층을 다양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오는 부모들도 일정 정도 고개를 끄덕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촌철살인의 인생의 요체를 담고 있는 얘기를 넣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요일 주말에는 뭐 하세요? 저도 영화 봅니다. 그러면 영화를 봐야죠. 주말에는 영화와 함께. 네. 영화를 보면서 정치를 고민하는 아름다운 방송. 네. 오, 동진과 끝났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바이바이.